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뉴스 경제용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약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는데요. 서강대학교 백영민 원장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온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네, 5월 30일 날 승인을 했고요. 예. 그 6월 달부터 지금 서비스를 할 생각으로. 그러니까요. 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 뭐 예상은 했는데 사실상 이게 마지막 관문 통과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런칭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일단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대개 4G하고 5G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4G를 우리가 LTE라고 그러고 예. Long Term Evolution이라는 건데 그 모든 통신을 지상에서는 4G, 5G를 쓰는 거고 6G부터는 위성 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리꼽는 전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통신의 방식 루트가 달라지네요. 루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워 시스템에서 세틀라이트 네. 그 위성으로 위성에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위성으로 바뀌는 그 통신이 뭐가 유리한가, 네. 과연 속도는 얼마나 빨라졌을까가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한 그게 제일 점일 궁금하죠. 거예요. 예. 근데 속도는 그렇게 빨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합니다. 기지국에서 하는 거고 세틀라이트 위성에서 하는 거하고 속도는 뭐 비슷할 것이다. 뭐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세틀라이트에서 직접 꽂는 시스템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는 5G랑 같이 쓰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지국도 쓰고 그렇죠. 세틀라이트 쓰고. 네, 왜냐하면은 6G의 가장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직진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휨성이 없는 거죠. 밴딩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왜냐하면 주파가 단파일수록 직진성과 빠름은 있지만 이 휨성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고 보면은 이 뭐 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휘어서 들어가는 그 특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그냥 내리꼽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뭐 드론이나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의 뭐 유튜브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뭐 지상으로 내려오면은 아직까지는 5G나 4G의 타워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병행해서 하는 그렇죠. 시스템.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74, 그러니까 74 뭐 BPS 정도, 메가 BPS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5G는 1기가에서 32기가 정도의 채널을 그 BPS를 가지고 5G라고 그러는데 6G는 원래 1테라 정도의 BPS 테라헤르츠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속도를 말씀하시는 속도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빠른데.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그 빠름성이 지상에 내려와서는 5G를 통과하면서 그 5G나 4G의 속도로 다시 변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미래는 그 셀룰러폰, 우리 그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그 핸드폰이 LTE 폰 이상이면은 직접 리시빙을 할 수 있는 리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위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파를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빨라지긴 할 텐데 우리가 쓰는 거에 지금 5G도 불안정하잖아요, 사실. 불안정한 거에서는 벗어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데와 되는 데와 이런 것들이 공중으로부터 전파를 받게 되면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속도에 있어서도 지금 5G 정도 가지고 우리가 불편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나 뭐 카톡을 하나 무슨 전화를 하나 하나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나 6G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 그러니까 스타링크에서 뿌려지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우리 생활에 달라짐을 만들 수 있느냐? 음영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음영 지역이라는 거는 안 되는 지역이 없다는 거죠. 안전 지역, 안 되는 지역이 없다는 거죠. 통신이 그렇습니다. 잘 안 네. 되는 지역. 지금도 그렇죠. 5G 됐다가 LTE 됐다가 사실 안 되잖아요. 막 그렇죠. 미어지기도 하고. 그건 안테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안테나가 5G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그렇게 4G 같이 많이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꼽는다 그러면은 직접 와서 닿는다 그런다면은 그렇죠. 훨씬 달라진다. 그래서 망망대해에서도 스타링크를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노트북이나 이런 패드는 어떻게 쓸 것이냐. 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곧장 내려오는 전파를 쓰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리시버가 없을 때는 디쉬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스카이 접시 안테나 같은 것들 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배에다가 디쉬를 달아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영 지역이 없다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산 꼭대기, 그 다음에 땅에서는, 그 다음에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 그렇죠. 이런 데는 분산해서 쓸 수 아주 좋은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궁금한 게 방금 이제 리시버가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쓰는 셀폰에다 이 서비스를 스타링크 서비스 이용하려면 안테나 같은 거 달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룰러폰 4G 이상 모든 아마 국민들이 거의 4G 이상 텔레폰을 쓸 거예요. 셀룰러폰을. 2G 쓰는 사람들도 제가 간혹 보긴 했습니다만은 서비스를 전부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테나가 내포돼 있어요, 이미. 우리 핸드폰에. 받을 수 있군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직접 쓰는 지금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안 했을 겁니다. 스타링크에서. 왜냐하면 이 통신만 하더라도 통신 주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파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정보통신부에 전파국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전파국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링크에서 곧장 꼽는 것들을 그 주파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을 그 전파국에서 허가를 했다는 게 5월 30일 날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규약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규약은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보안입니다. 그래서 보안의 룰이나 규칙, 사실은 5월 30일도 굉장히 늦은 겁니다. 훨씬 더 빨리 움직였어야 돼요. 그래서 음영 지역이나 우리나라의 그 KT나 SKT나 U 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망망대해 가는 배의 승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서비스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스타링크를 사용하면은 한 가지의 요금제로 전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거 좋긴 한데 이렇게 되면 사각 지역도 없어지고 음영 지역도 없어지고 빠르기도 빨라진 거고 아무래도 네. 비용이 뭐예요? 또 비용 통신 비용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통신 비용은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현재 스타링크에서 곧장 꼽는 거는 이제 문자 정도 서비스를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쓴 거고요. 그다음에 통신 말하는 통화하는 수준의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불편을 못 느끼기 때문에 6G를 쓰게 되면 되게 통신회사마다 조금 틀려지긴 할 텐데 회사마다 14만 원에서 16만 원을 놓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무제한 통신요금제가 그거라면은 무제한을 쓰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도 그 정도의 요금제를 쓰면 별로 불편 없이 쓸 가능성이 크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쓰면은 사실 로밍 이런 거 의미가 없게 될 텐데.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테슬라 폰이 나오게 되면은 테슬라 폰을 따로 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 폰이 워낙 저가로 50만 원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사서 쓰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다면은 왜 굳이 애플이나 삼성을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텔레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기죽을 통해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스타링크에서 직접 받았을 때의 장점, 그러니까 그 장점은 음영 지역이 없는 거와 동시에 어느 나라나 갔을 때 똑같은 퀄리티의 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새틀레이트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발사 로켓을 발사해서 이제 올리고 네, 또 이 로켓을 가지고 이제 화성 탐사까지 가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플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쉽 이 로켓 이름이 스타쉽인데 지금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위성도 깔고 더 멀리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계획도 하고 하는데 이 정도로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올해만 해도 3번인가 발사했는데 다 실패했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거대한 로켓을 만드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뭔가 이런 거지 발사 현장 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신데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작업을 하느냐.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화성을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화성을 가는데 뭐 122m의 사이즈로 지금 로켓을 만들고 예. 지금 전주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는 뭐 2, 3주에 한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스피드의 공장이다. 지금 텍사스에 있는 공장이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그런 정도의 레벨인데 앞으로는 하루에 2, 3대의 로켓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이 배는 못 만들어도 이런 로켓이나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만들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배는 우리가 만드는 거고 그 뭐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미래 산업인 스페이스는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크게 만들고 실패를 많이 하느냐? 일론 머스크의 기본적 철학이 fail fast, learn fast. 그러니까 많이 빨리 실패를 하면 빨리 많이 배울 수 있답니다. 시행착오 많이 하면 좋다고 그렇죠. 좋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울 결과를 수 있게 좋은 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드시잖아요. 돈이. 그게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대단하네. 그게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게 실패를 거듭하지만 나중에 후세들이 배우는 게 있다면 난 실패를 감수해야 된다는 게 프론티어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토양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실패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 실패하면은 다 토해내라 뭐 이러고 그러는데 실패하는 부분과 실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나눠서 지원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150톤 정도의 캐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스페이스에 보내는 그 쉽 같은 경우에는 한 150톤을 왜 그렇게 많은 그리고 100명 정도가 타고 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왜 그게 필요하냐? 기지를 화성에다가 새로 만들려면은 이삿짐이 필요하죠. 이삿짐 필요하고 사람도 네,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론 머스크는 1차, 2차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옵티머스 로봇을 보내겠다는 휴머노이드 겁니다. 보내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래서 개발한다라고 생각해도 뭐 과언은 아니다. 공상 과한 경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자꾸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미래고 그게 다음에 오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구나, 뭐를 병행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뭐를 앞서갈 수 있다를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 건 지원을 하고 없앨 건 없애고 그다음에 또 그룹을 만들 건 만들고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은 틀림없이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론 머스크 스타쉽 계획의 이 플랜을 시간표를 보니까 화성 발사가 내년 말이더라고요. 1년여 남았는데 이제 1년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실패를 올해 만들어서 3번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면 뭐 좋은 뭐 결과가 이제 좋은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제대로 내년 말에 보낼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 일론 머스크가 언제 하겠다는 것 치고 뭐 그 시간에 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늦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7년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점점 이제 달라질 텐데 그 일론 머스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지상에서 돈 번 돈을 어떻게 우주로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것은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우주 사업에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 스페이스X는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언제 상장할까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네요. 그게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주식값들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내가 동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어느 부분에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2027년, 26년 내년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실패하느냐 아니면 성공하느냐에 방점이 있지 언제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빠르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패하지 않고 언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엔진 디자인이 잘못됐다. 뭐 두 번째는 뭐 연료 탱크가 맞아요. 새는 걸 못 잡았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고치고 있는 거잖아요. 고쳐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게 프론티어 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실패를 뭐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정신이야말로 저희가 꼭 배워야 되는 정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스페이스X에 일론 머스크가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걸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타쉽의 활용 범위 스타쉽을 만들어서 인공위성 띄우고 그걸로 화성까지 간다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지구 내에서도 이용하는 방안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이걸 보니까 초고속으로 수송하는 시스템 스타폴이라는 프로젝트. 네. 이 우주선을 그러니까 뭔가 지구 내에서 뭘 실어나르기 위해서 수송용으로 개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보니까 보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보니까 뉴욕에서 상하이까지 39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이 로켓을 사용하면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대충 제가 감으려 14시간. 그렇죠. 네. 그렇게 걸리는데 이걸 도대체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진짜 수송 체계 군사 수송 체계까지 완전 일단 군사 목적으로 이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멀미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람이 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민간인들은 멀미 때문에 네, 타지 뭐 못하고 멀미나 뭐 여러 가지 그 몸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네요. 인간적으로는 하기 힘들어도 사실 군사 물자를 수송하는데 뭐 상하이까지 39분, 뭐 우리나라도 뭐 39분, 35분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인 건 수평 이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직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주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우주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곧장 올리는 로켓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려오는 하강 시간만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간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적죠. 각도를 맞춰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간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몸의 한계가 어딘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네요. 물자 수송은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걸 전부 다 인간에 대입을 해서 39분 만에 뉴욕에서 뭐 상해까지 39분이래더라. 그건 인간이 움직이는 속도는 아닌 것 같고요. 물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39분으로 잡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버틸 수 이게 사실 우주선 한번 타려면 네. 우주 유영 한번 하려면 훈련도 많이 하고 우주선 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네. 우주인들이 네. 이게 이제 민간인에게 적용이 되면 글쎄요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우주선 내부에서도 민간인이 견딜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게끔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언젠가. 이게 대표적인 게 그 땅속 그 파서 네. 파이프 묻는 튜브 예. 그 문제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네요. 네. 그래도 역시 저항을 견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저항을 어떻게 견뎌내겠느냐는
아마 캡슐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캡슐을 쓰여서 그 캡슐 안에서는 우리 지상에서 활동하는 그 정도의 환경을 만들고 그렇죠. 그 캡슐이 올라가는데 뭐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끼게 한다면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뭐 한 40분이면 뭐 갔다 왔다 다 한다. 한다 그러면 지금 스타링크에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을 화성으로 보낼 때 어떤 속도로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로켓을 쏴서 로켓을 다시 땅에다 꽂는 거에 그 로켓이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사에서 쏘아 올린 뭐 옛날에 그 아폴로 뭐 13, 14, 15 뭐 이런 것들이 일회용이잖아요. 뭐 일회용으로 이제 끝나고 바다에 빠지면 그걸로 끝인데 이건 다시 기지국으로 와서 다시 론칭이 돼서 그걸 다시 활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코스트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비용 절감이 일어나면은 우주 여행도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소설을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미래의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시고 우리가 맞아요.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 이거 만약에 되면은 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수송 비용을 줄이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물류 혁명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럴 네. 것 같은데요. 빨리 갈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정도. 빨리 가야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편이나 배송에서도 특별 배송이 있듯이 네, 그렇습니다. 비용을 좀 들더라도 급한 거는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가는 거죠. 내 붙일게 그러면은 1시간 내로 받는 거죠. 택배처럼 막.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지상에선 드론을 활용해서 그렇죠. 뭐 교통이 안 막히게 해서 그냥 급한 대로 쓰겠다. 맞아요. 전쟁에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전쟁에서 급하니까 비용이 진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 개발한 여러 로봇들이 전투용 로봇도 있잖아요. 네, 전투용 로봇입니다. 그게 원래는 뭐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지에 뭐 전투를 하는데 탄약이 부족하다. 그럼 탄약을 운반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로봇을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험한 산길도 사족 로봇가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아틀라스는 근본적으로 태생이 틀리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로봇지가 아니고 하나는 인간을 흉내를 내서 하는 옵티머스라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인간과 다르더라도 인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 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업체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요. 쫙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인류 문명을 바꾸어가는 이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오늘 스페이스X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 거는 물론이고 지상에선 돈을 어떻게 벌겠는가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겠다는 거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송하겠다 아니면 화성을 가겠다는 건 설사 화성을 못 간다고 할지라도 그걸 통한 기술을 가지고 지금같이 뭐 뉴욕에서 상하이까지 39분에 간다는 기술을 만들어내듯이 네. 파생되는 기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미래의 산업을 어떻게 꾸리겠는가가 파생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얘기할수록 소설 같지만 이게 곧 다가올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 모시고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사업 계획 스페이스X와 관련한 현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